저는 앞으로도 여야 이 정국은 너무너무 가파르게 감당하고 갈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위기는 세 가지 위기가 중첩돼서 온 거거든요. 본게임에서 승부가 안 났고 연장전에서 승부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네. 났는데 총선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유리한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참 위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뭐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정당 호감도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도 호감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건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지고 오는 부정적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가장 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대장동하고 성남 FC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고, 앞으로 이제 뭐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 대납, 이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또 제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검찰이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두 번째는 그럴 경우 과연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한 3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게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것인가?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139대 13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때는 부표가 161이었어요. 근데 지금 169명의 민주당 의석에서 138이니까 산술적으로는 31명이라 그랬지만 민주당과 가까운 좀 무소속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이탈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49석이면 되는데 이번에 가가 139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권표와 무효표가 지금 합치면 20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은 비명계는 아마 다 이제 누가 수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분 중에는 원내대표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좀 그걸 밀어달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걸 겁니다. 체포동의안은 우리가 어쨌든 막아줄 텐데 당대표는 그만두는 게 내려놔라. 아니면 적어도 그 로드맵은 좀 발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 정확한 답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뭐 이신전심으로 실력 행사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당장 뭐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 전에 지금 문제가 당원 80조 해석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기소가 될 텐데, 기소가 되면 원래대로는 상식적으로는 대표직이 정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단서조항을 단서조항 당무위로 가서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될 텐데, 당무위로 가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사무총장이 저는 안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또 당에서도 시끄러질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이 조항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럼 이거 헌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냐?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시끄러질 겁니다. 외통수로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천하의 홍준표 대표 체제도 5개월을 못 버텼고, 문재인 대표 체제도 김종인 체제로 전환됐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뭐 친명 비명할 거 없이 자기 국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걸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때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을 다 공천에 탈락시킬 수 있도록 뭐 권리당원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두려움을 느낀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실력 행사로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다급해진 건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체포동의안은 뭐 검찰이 처음부터도 제1야당 대표인데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3번이나 검찰이 출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보내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좀 어려워질 거고, 이제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거는 그 유죄로 될 겁니다. 다만 판사가 이거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니까 80만 원 정도 때릴 거냐, 이제 이것만 남았겠죠. 예. 근데 실은 공직선거법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1심은 한 6개월 내에 끝내고 2심 3개월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3까 1년 내에 이제 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치라는 건데, 지난 이제 3월 3일 날 이제 첫 재판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으니까. 예, 굉장히 두 가지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 하나 하고, 백현동 개발을 할 때 결국은 제가 외압을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 두 번째가 뭐 예를 들어 돈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비록 1심이지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조사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직도 잃을 수도 있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이 400억 이상을 또 토해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게 민주당의 내분의 결국은 분열의 완전히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통상 뭐 우리 박 대표님 뭐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총선 4개월, 5개월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통상적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뭐 2011년도도 보면은 결국은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이 11월 정도에 무너졌고, 그리고 2016년도에 총선 전에 결국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시 11월에 무너져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통상으로 역사를 따져보면은 올해 한 11월 정도에 결국은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냐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당대표가 어떠한 그 리스크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6개월 이상을 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으로 지장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 양상이 벌쳐질까. 처음에는 우리가 친명의 지도체제를 가졌으니까 비명을 이제 원내대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아직 가까스로 부결되는 걸 보고, 야, 이거 원내대표도 이거 비명한테 주면 안 되겠다라고, 거기서 1차적으로 충돌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전망해 보십니까? 이번 원내대표는 단순한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맞아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붕괴했을 때 임시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자리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출마하고 뭐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걸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러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 어떤 재판 결과나 뭐 어떤 기소나 이런 결과가 있더라도 본인이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버틸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비대위 아까 뭐 11월 달 12월 달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끝까지 가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결정돼야 뭐 비대위를 가는 건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잘 해결을 정책으로 못해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비대위로 가까스로 수습하더라도 그거는 뭐 해를 넘겨서나 될 일이지, 그 전에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앞당겨질 거라고 좀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박 대표님이 5%대 35%대 지금 얘기하는 60%지 않습니까?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60%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까지 하겠다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남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친문 의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호남 신당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좀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럼 우리 기억나시지만 96년도 선거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새정치 국민회 했고 꼬마 민주당이
격돌하는 바람에 결국 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어부지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면 만약에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그럼 뭐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똑같은 그런 강도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2024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하면 저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없다. 그러니까 더 절박하기 때문에 누가 더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의외로 이재명 대표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조기 비대위 체제로 가고 다만 국회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대표에 대한 비대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뭐 6월 달에 이낙연 전 총리가 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전 총리는 영국에서 이제 강의를 가실 거라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또 박영선 전 의원 지금 뭐 하버드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갇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를 나름대로 촉발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네. 예상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다. 뭐 이렇게 해서 타협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걸 배제하지는 않는데 네. 저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그런 길을 가기보다는 계속 강대강 충돌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2020년 총선처럼 여야가 1대1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66%나 투표를 기록하면서 치러질 가능성, 전 이 시나리오가 가장 낫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1대1로 완전히 붙는 거. 2012년에도 그랬고 2016년도 그런데 1대1로 붙을 가능성이 가장 낫다고 보고, 두 번째는 2016년처럼 양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3당을 만드는 거죠. 그때 국민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들 뭐 등등등등이 대안 세력으로서 제3당을 가지고 치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양당으로 치르는 가능성보다 좀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정당 파편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6년도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 96년도처럼 양쪽이 다 분열하는 경우입니다. 네, 맞아요. 양쪽이 다 분열할 때 그때 당시는 영남에서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영남과 충청에서 지방에서 자민련은 기본적으로 충청과 TK의 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 못했어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라짐으로써 상당히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반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국민의힘이 분열한다면 영남 쪽은 그냥 공고하게 지키면서 거의 그냥 아주 미풍일 거고 수도권에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미치는 타격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깨지면 국민의힘도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그 격전지는 뭐 호남이든 TK가 아니라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그 선거제도 개편이 정당 파편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저도 중선군 얘기했지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이준석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제도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추후에 밝게됐지만 이제 이렇게 여당은 나름대로 이제 아주 완벽한 나름대로 윤석열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된 겁니다. 지금 여전히 그렇지만 또 민주당은 뭐 혼란이 있지만 이재명 체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국민의힘 대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이 이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혹자는 이거 제2의 대선이다, 대선 연장전이다라고 그 표현을 아마 우리 대표님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향후 조국이 어떤 식으로 뭐 강대강으로 갈 거라는 거는 다 지배적이지만 또 혹시 다른 무슨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걸 비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처럼 이건 뭐 본 게임에서 승부가 안 났고 연장전도 승부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났는데 총선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유리한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아주 치열하게 박빙 승부를 끝냈을 때 패배했던 분이 다시 당을 접수한 경우는 이제 두 번 있었죠. 이해창, 문재인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원래 대주주였어요. 맞아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오너가 그냥 다시 복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신한국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꿔버리고 예. 완전 이해창 단일 예, 지배 예. 체제로 만들었고 선거를 치렀고 그 98년도에 복귀했죠, 바로. 바로 복귀를 했기 예, 때문에 그건 뭐 이해창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도 사실상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비극적으로 죽은 막은 이후에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당의 대주주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주주가 아닌 채 당을 바꾼 케이스가 있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호남의 그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도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인 그 선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가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열린우리당을 가는 거죠. 만들어서 다만 그 과정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고 다 봤지만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외부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에 그 선거연합을 그렇죠. 스스로 해체하면서 이제 그렇죠. 무너지는 건데 선거연합이라는 게 뭐 이준석, 유승민은 둘째로 하더라도 중도 보수 연합 아닙니까? 지난번 그렇죠. 대선 선거에 했던 그 공식을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스스로 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분들이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정권 교체라는 목표 하나만 같으면 나는 함께 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에서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9가지가 아니라 9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아도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만 달라도 지금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연을 스스로 좁힌 것도 위기를 자초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뭐 제시하는지 그동안 모르지만 나왔었던 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저나 뭐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 동안의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그 패턴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막 떨어지고 그랬을 때 제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다음으로 회복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다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정당이 정말 이게 그런 정당인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내부 결속으로 위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심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야 이 정국은 너무너무 가파르게 강대강으로 갈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위기는 그 세 가지 위기가 중첩돼서 온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위기라는 게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지지 기반의 그렇죠. 위기입니다. 지지 기반의 위기라는 게 아주 저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40, 5050의 지지를 기반으로 2030이 뒤를 바치는 걸로 네 번의 전국당이 선거를 이겼는데 이 2030 세대가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에 동의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 못 거는 게 아니 지금 2030은 민노총이나 노총에 대한 태도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어스태핑 안 하면서 그 실수 좀 줄이고 외교 안보에서 주도적으로 어젠다를 하면서 대통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야 대통령과 의회가 이렇게 다른데 이걸 좀 맞춰줘야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를 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에 주는 거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고 보수에서 자유주의가 크게 훼손된 건 사실이지만 더 큰 위기가 어느 쪽이냐 저한테 묻는다면 지금 민주당이 더 큰 위기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갈등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강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특히 저는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예. 정치의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거고 하나는 국민 통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둘 다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 비토크라시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일본과의 문제에서 굉장히 담대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도권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다음이지 않습니까? 이 아주 대담한 근데 왜 이게 외교나 안보에서 되는데 국내 정치나 당무에서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정무적인 보좌하는 사람들을 싹 다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반을 좁히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외교 안보에 하듯이 그렇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금방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야가 굉장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뭐 품격이라는 말까지 쓰기는 어렵지만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해법이 뭐냐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박성민 대표와 오랜 시간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 우리 저 박 대표님 모시고 좋은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